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3,49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두 반도체 대장주로 외국인 보유 비중도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겨울을 예견했던 모건 스탠리마저 이 비관론을 접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반도체 등 IT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가 상승세만큼 기업 실적도 기대에 부응할지 살펴보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연금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연금 제도 부문에서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금 제도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 장 초반 분위기 보면은 조정받을 가능성도 보였어요.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보합 수준까지 밀려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이제 결국 그 간밤 미국장이 워낙 뜨겁게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 미국장의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은 코스피가 다시 한번 힘을 낸 그런 날이었습니다. 종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오늘 0.51% 상승하면서 3,486.1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은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0.25% 하락한 872.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고 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섹터 강세가 이어진 하루였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다시 36만 원 선을 돌파해내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자명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 빅테크에 속하는 엔비디아와 애플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에 우상향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네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4% 가까운 강세 보였고요. 네. 애플도 아이폰 17 신제품이죠. 호평을 끌어냈다는 평가에 4%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주요 기술주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7%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투심이 뜨거운 하루였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얼마요? 9만 원 네. 터치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장중에 9만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호재가 상당히 많이 몰렸죠. 지금 5세대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속하는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고, 네. 이 영향으로 이틀 연속 지금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이 족쇄가 풀린 모양새이거든요. 네. 증권가에서 기다렸다는 듯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 높게 잡은 데는 11만 원까지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결정적으로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기세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사상 첫 10만 전자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예측이 어렵지만 일단 기대감은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그 1천억 원 규모의
집단 주가 조작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적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토록 하겠다 이렇게 엄벌 의지를 강조했죠. 그 이후에 구성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번에 적발한 주가 조작이 1호 사건. 으로 본보기 처벌 사례가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비롯한 1,000억 원 이상의 시세 조종 자금을 조달해서요. 다양한 시세 조정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아주 교묘했고 집요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유통 주식 수가 부족한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을 주요 타깃으로 놓고요.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 매매, 통정 매매를 비롯해서 혐의 기간 내내 거의 매일 시세 조종 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계좌를 수십 개로 분산해서 매매를 했고 또 인터넷 주소, 주문 IP를 조작하는 수법도 사용을 했고요. 또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까지도 발견됐습니다. 네. 결국 해당 종목의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액은 400억 원, 실제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금융위사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번에 주가 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에 지급 정지 조치를 도입한 이래 최초로 시행된 사례가 이번 건입니다. 네. 합동대응단은 계좌 지급 정지 조치로 일단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게 됐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 투자자 매도로 만약에 주가 자체가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각종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합동대응단은 또 이번 사건 외에도 중요 불공정 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공공부문의 적자가 5년째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2024년 공공부문 개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8조 9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3년과 비슷한 적자 규모인데 추세를 보면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있고요. 지방정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모두 다 포함됩니다. 네. 이제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적자폭이 컸습니다. 중앙정부의 작년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적자가 76조 5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인해서 기업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 수입이 대폭 감소했고 네. 반대로 지출은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국민은행이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기금의 경우에는 흑자 규모가 1년 사이에 45조 5천억 원에서 50조 1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네. 이거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인데요.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 납부액이나 건강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명목 GDP 대비 일반 정부의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5%였고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3.4%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수지 비율을 두고 OECD 전체 회원국 평균 대비해서는 양호하다면서 구조적인 적자 국가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그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그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639만 6천여 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이에 따라서 신청률은 이제 전체 대상자 가운데 14.02%를 기록했습니다. 신청률은 이제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8.57%로 가장 높았고요.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의 순이었습니다. 6,396억 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됐고 네. 지급 방식별로 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46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110만 명, 선불카드 67만 명 순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신청 첫 주 평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이 되는데요. 신청 첫날이었던 월요일 어제였는 1과 6이었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2와 7입니다. 네. 수요일인 내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순입니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다만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9월 들어서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세가 눈길을 끄는데 반면 또 코스닥은 여전히 좀처럼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반도체 외에 또 어떤 섹터가 상승을 이어갈지 전망해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익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8월에 주춤했던 국내 증시가 이제 9월 들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정말 이 연일 사상 최고 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세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세요? 예,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에 비해서 45% 올랐거든요. 네.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상승률이 1위입니다. 예, 작년에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가가 상승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우리 최강 경기는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할 텐데요. 근데 데이터는 1분기를 저점으로 우리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예, 통계청이나 OECD 발표하는 우리나라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GDP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게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0%였는데 네. 2분기 0.6%로 약간 올랐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1% 중후반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통계상으로 경기 회복 이것들이 주가 상승 요인이 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니까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예, 최근에 보면은 고객예탁금, 주식형 펀드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예탁금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작년 말에 116조 원이었었는데요. 최근에 157조 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다가 9월에는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오늘까지 보니까 한 7조 5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니까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 차원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되면서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좀 여건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예. 일단 이제 올라가니까 계속 오를 것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지고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지수 상승이라는 게 큰 틀에선 대장주들이 상승해야 예, 예. 또 지수가 이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또 이 대장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예. 예, 특히 뭐 9월 들어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오르면서요.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삼성전자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요. 예,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그게 오르니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를 것인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사실 우리 2030년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려면은 명목 GDP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기업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그 주가를 볼 때 사실 네. 작년 말에 올해 우리 명목 GDP가 한 3.6% 성장하면은 예, 코스피가 3,200 정도까지는 갈 것입니다. 명목 GDP가 예. 네. 예, 그런데 지금 3,400이 훨씬 넘어버렸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네. 일평균 수출 금액. 예. 네. 예, 그게 상관계수가 0.86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아. 예, 그런데 9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관세청에서. 네. 얼마로 나왔죠? 마이너스 10.6%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그 조빌수가 작년에는 추석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조빌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네. 이거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여건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지금 속도가 좀 이미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예, 앞으로 해석해야 좀 될까요? 코스피 상승률은 많이 네. 더 둔화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려가려면 앞으로 좀 명목 GDP가 빨리 증가해야 되고 기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네.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 코스피가 미리서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적정 주가를 추정하는데요. 네. 내년에 명목 GDP가 한 3.8%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실질 GDP 한 1.8%, 네. 그다음에 물가 GDP 디플레이터 2%. 네. 예, 그러면 적정 주가가 한 3,450이 이 그럴 근처에 때 나오거든요. 3,400 이 정도인데.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코스피가 미리서 앞당겨 버렸지 않느냐. 물론 코스피라는 것은 적정 수준보다 언제든지 가대평가될 수 있고 가소평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 말에는 24% 정도 가소평가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네. 적정 주가를 지금 미리서 반영해 버리지 않은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그 코스피가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니까 네. 뭐 대세 상승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세 상승 이르려면은 네.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오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예,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대세 상승을 2번 경험했었어요. 언제였죠? 86년에서 88년까지 우리가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 우리 코스피가 163에서 1000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네. 2003년 정말 좋을 때 다니셨어요. 예. 네. 그리고요? 2003년 중국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면서 네. 우리 중국으로 수출이 아주 잘 되면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네. 대세 상승 한 4년 동안 오르는 이런 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상승장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같은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닐 것 아니다. 같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국인 매수세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환율을 보면은 지금 1,400원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은 조건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순매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증시에 뭔가 좀 매력이 크다고 느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지금이 좋을 때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또 하고 있을까요? 예, 매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환율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교수님? 예, 지금 우리 환율이 1,400원 거의 근접했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온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뭐 미 달러 지수 N1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그다음 한미 금리차, 경상수 이런 걸 고려하면요. 네. 지난 8월 말에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한 14%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저평가. 예, 그리고 네.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걸 계산하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하고 교역 상대국 뭐 전부 고려하죠. 그 상대국 물가나 가중치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네. 적정환율을 추정하는데 네.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9%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통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 통화 가치, 돈 가치가 오를 수 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들은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예. 네. 지난주였나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 샀죠? 그때 1조 8천억 원 예, 이상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또 예. 오늘 또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속 사는 이유는 그러면은 뭐 그 지금 말씀하신 환율 부분 말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가 정말 수출이 잘 되거든요. 올 8월에서 우리 전체 수출 한 1% 정도 증가했는데요. 예, 반도체 수출은 거의 16%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2.4%로요.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잘 되지만은 예, 그만큼 또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죠. 네. 예, 전 세계적으로 AI, 특히 AI 서버 투자 많이 하거든요. 오늘 또 그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39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했지 소식이 않습니까? 발표되면서 네, 증시 영향을 네, 그리고 확실히 미쳤죠. 거기에 들어가는 예, D램 같은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반도체 가격이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경기는 예, 상당히 좋고요. 여기다가 또 모간 스탠리라고 예, 과거에 우리 그 반도체 경기 삼성전자 안 좋게 막 예, 뭐 얘기했었죠. 겨울이 오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쁜 전망을 냈는데요. 이번에 확 전망을 바꿔버렸거든요. 뭐 굉장히 좋다. 예,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려버렸죠. 어느 정도까지 올린 거죠? 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6,000원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41만 원 이 정도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폭 상향 조정한 거로 보이는데, 예, 지금 그 96,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 종가는 85,900원 이렇게 예.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 이제 그 정도 여력은 남아 있고 보시기엔 더 이상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뭐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저 거시경제 측면에서 네, 그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상관계수 0.83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뭐 제 전망인 수치입니다만은 9월에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많이 늘어나요. 예, 그런데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10월, 11월에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다소 줄어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지만은 네. 이 월별로 좀 변동이 있어요. 아하. 이걸 보면은 뭐 저도 뭐 중기적으로는 96,000원 정도는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나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96,000원 가기보다는 네.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이제 HBM3E의 그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이제 삼성전자가 통과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호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HBM 분야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좀 SK 하이닉스보다는 뒤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아 있을지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직도 좀 뒤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정말 열심히 그 투자하고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뭐 하이닉스 것만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 아마 삼성전자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 삼성전자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제가 오다 보고 기사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네. 화웨이에서 HBM을 상당 수준까지 개발했다. 하웨이에서요. 예, 예. 아, 아마 우리보다 상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단계는 좀 나오진 낮을 않았고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빨리 따라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술 수준을 계속 격차를 유지할 것인가 네. 이게 남아 있는 문제인데
뭐 인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서로의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까 그 모건스탠리에서는 목표 주가를 얼마로 봤다고 그러셨죠? 41만 원. 예. 충분히 그 정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도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초기에 아주 좋았을 때는 하이닉스는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네. 예,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제가 평가해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반도체 랠리가 아까 계절적으로 10월, 11월은 조금 좀 수요가 떨어진다 그러셨나요? 예,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수출 금액이 줄어든다고 예, 예. 하셨는데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랠리가 계속 될 걸로 보시는지 예. 그 일주일 전에 그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이제 엔비디아 최신 AI 칩 구매를 금지하기도 하고 또 AI 그 독립 선언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고요. 예. 또 AI 버블론이 또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전인가요? 이렇게 나오기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떨까? 이렇게 궁금증을 예, 전 세계적인 갖게 기업이 지금 만들거든요. AI에 예, 너무 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과연 투자만큼 효율성, 생산성이 이거 뒤따를 것인가 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AI 버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전 세계가 AI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든 AI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도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예상해 보면요. 예, 제가 10월, 11월은 반도체 수출 금액이 좀 주춤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내년까지도 반도체 수출은 계속 증가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재 부품 장비 쪽 그런 쪽도 괜찮을 걸로 보세요. 예, 같이 뭐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소재 네. 부품 많이 써야 되니까 네. 뭐 같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냥 반도체 뭐 ETF 네, 저는 네. 뭐 투자자들이 이런 걸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종목을 같아요. 딱 찍어서 한다기보다는 예, 종목을 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상승세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 9월에 들어와가지고 코스피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요. 9월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오른 거는 애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국인들이 많이 산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있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그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쪽은 좀 부진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어떻게 어떻습니까? 좀 과열됐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고객 예탁금도 늘고 혹시 뭐 신용거래도 늘고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이나 우리 주식이나 네. 단기적으로 좀 가열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흔히들과 법비 지수라고 그러죠. 주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네. 미국 거 2분기 보니까 329%. 그러니까 주시장 전체 주시장 시가총액이 GDP보다 3.3배 정도 많다는 겁니다. 네. 이게 2000년 IT 거품 붕괴될 때 2.1배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장기 평균이 2000년으로 평균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우리도 최근에 그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미국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도 제가 그 법비지수 구해 보니까 우리도 한 108%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125%로 우리도 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22조 원이 좀 25조 넘었었고요. 넘는다 그러고 예. 또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11조가 넘는다고 지금 집계돼서 예. 양상은 좀 예. 그래서 이런 변수를 볼 때 예.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명목 GDP, 실질 GDP가 어느 정도 가야 지수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된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앞으로는 증시를 이끌어갈 동력이 뭐가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더 가려면 어떤 게 나타나야 제대로 증시가 대세 상승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 지수는 명목 GDP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네. 예, 개별 기업은 그 기업의 이익이죠. 예,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80년대 10%에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 5%로 떨어졌고요. 네. 한국은행 올해부터 5년 동안 우리 잠재 성장이 1.8%로 네.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거를 3%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3%로 끌어올리게 되면 아마 주가가 더 오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잠재 성장이 1.8%면요. 우리 주가가 그렇게 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예, 물론 증시 제도 개편 이미 그 상법 개정했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네. 이것도 더 센 상법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예, 일본 주가도 역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그 주주 우선 정책 그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니케이 220가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데 가장 높은 게 명목 GDP예요. 최근에 일본의 명목 네. GDP가 물가 네. 오르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주가가 오르는 거는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명목 GDP가 올랐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경제 성장 없이는 예, 저는 5천 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뜻선뜻한 찬바람이 느껴지는 이제 9월 이제 하순이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고요. 예.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많이 웃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외로 또 소외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번 장에서 앞으로 몇 달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주목해 볼 섹터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 점만은 꼭 유의해야 된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 짚어주세요. 예, 저는 뭐 위험 요소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금리를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다음에 작년 8월인가 충격이 컸었잖아요. 작년 8월 초에 5일이었나 예, 그 기억이 우리 나요. 코스피가 하루에 6%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이걸 좀 면밀하게 관찰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이 앞으로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좀 탄력성이 적은 건 저평가된 거. 네. 지금 자동차, 통신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지금 낮은 주가가 그런 걸 다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을 거는 없을 다졌다고 거고 보세요. 네. 또 배당 수익률이 5% 안팎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이런 때는 반도체보다는 앞으로 4분기 동안은 뭐 자동차나 통신주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예, 알려진 이런 종목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보다는 예, 예, 네, 좀 그렇습니다. 덜 오른 거. 예, 예. 네, 그런데 한번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도움이 예. 될 것 같다. 예, 예. 이 말씀이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한국금융연구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에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자연금센터 김동혁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 노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결국 연금이 아닐까 싶은데 그중에서 이제 국민연금 대표적인 건데요. 내년에 국민연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이번에 국민연금 관련된 개혁안이 크게 한번 변화가 있어서 법률이 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일단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보험료를 더 낸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이제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현재는 이제 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게 13%로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년에 당장 13%로 인상되는 건 아니죠. 예, 0.5% 포인트씩 인상. 깜짝 점차적으로. 놀랐어요. 네. 아, 예. 네. 건너뛰었더니 제가 헷갈리지. 네, 네. 내년부터 0.5% 포인트씩 이제 순차적으로 인상돼서 이제 2033년이 되면 이제 13%까지 도달할 예정이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그러면 9%로 보험료 내기 시작한 게 국민연금 제도 생기고 나서부터 바로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 생길 때는 3%였습니다. 네. 1988년도 3%였다가 93년도에 6%로 올랐다가 네. 98년도에 이제 9%로 조정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부터 좀 인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뭐 또 대응해야 될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보면 이제 내년부터 보험료가 올라가니 올해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올해 내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추후 납부하시는 네, 분들. 네. 가급적이면 계산을 해보시고 할 것 같으면 올해 올해 하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내년 않나. 하면 0.5%포인트 있다 네, 오르니까. 더 오르니까. 네. 그렇다고 보험료를 더 낸다고 당장에 이제 그 낸 부분이 연금에게 막 많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급적 보험료 덜 낼 수 있으면 그거를 미리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이런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데 그럼 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이제 보험료만 더 내면 이제 불만이 좀 많을 거니까 연금액에 대한 조정 부분들을 하는 게 이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겁니다. 네. 소득 대체율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낮춰가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라는 게 현재인데 이거를 내년부터 43%로 다시 올리겠다. 지표를 올리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개정 법률안에 반영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과거에는 어땠냐? 그러면 국민연금 생길 때 1988년도에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네. 이때 꿈의 숫자. 그래서 지금 퇴직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 88년도 이후에 직장생활 바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이 70% 구간 적용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연금액이 같은 보험료 내고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98년도에 이게 60%로 인하됐고 2008년도에 5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고 있어서 2028년이 되면 이게 40%까지 원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얼마냐 그러면 41.5%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내년에 다시 41%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다시 43%로 올려놔서 이제 그 수준으로 유지해 가겠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내가 낸 보험료의 몇 % 정도를 연금으로 받느냐 이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올라간다는 말은 전체 낸 보험료 대비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는 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크레딧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이 행동이나 뭐 행동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좀 인정을 더 해주는 네,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군복무 기간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제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생긴 게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이제 군복무를 하시는 분, 이게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 요원도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국민연금 수령을 할 때 실제 보험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현재는 6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보험료 연금액으로 보면 기준연금 비해서 한 2.5에서 3% 정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군복무 기간만에서 6개월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걸 좀 현실화해서 2026년도 1월부터는 제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대상으로 해서는 6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을 적용을 해주겠다. 두 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올해 제대하신 분도 적용이 되냐 그건 아니고 내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신 분들
12개월 추가 적용되는. 인정해 주는 게 올해 전역하신 분들까지는 6개월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나중에 노령연금 받으실 때 노령연금 신청하실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신청에 관련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 크레딧 이것도 확대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출산 크레딧이라는 건 이제 출산 자녀 이것도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제도거든요. 그때 후에 이제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둘째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은 12개월, 그다음에 셋째 아이는 18개월씩 이제 그 이후로 늘어나는데 이 상한선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0개월이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는 이제 첫째 아이 적용 안 해주던 거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크레딧으로 이제 12개월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는 뭐 18개월 뭐 이렇게 적용이 만약에 되는데. 12개월, 24개월이면 2년치 더 낸 걸로 인정해 준다 이 됩니다. 뜻이잖아요. 오,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되고 네. 이제 아까 상한선이 50개월로 있었잖아요. 50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상한? 그러니까 첫째가 12개월, 지금 현재는 둘째가 12개월, 셋째가 18개월이잖아요. 뭐 30개월인데 그럼 그 이후에 그다음에도 18개월, 18개월 이렇게 가는데 상한이 50개월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다섯을 놔도.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 상한선은 없어집니다. 물론 뭐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한에 대한 규제는 없어지고 첫째 아이도 적용이 되는 건데 요거 관련돼서 문의 뭐 하냐 그러면 부부가 두 사람이 다 국민연금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녀 크레딧, 출산 크레딧을 누구한테 적용할 거냐. 이 이슈가 남아있죠. 그건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거는 이제 부부가 합의를 해서 네. 누구한테 적용할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빨리 받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많이 받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겠죠. 분명히. 네. 물론 뭐 빨리 많이 받는 사람이면 유리하겠지만 그것을 합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첫 번째 연금 받으시는 분이 연금 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그걸 결정 안 해주면 두 사람한테 균분해서 나가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적용 받으실 때도 유리한 사람들한테 적용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녀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합의하셨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덜 주는 제도 네. 이거를 손질한다고요. 그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만 순서가 되게 높은 겁니다. 많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도냐 그러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 개시하고는 않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이라고 A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3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많이 벌면 연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연금 개시 후부터 5년 정도까지 감액을 하는데 이게 노후에 소득이 없어서 일을 좀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연금을 감액하면 좀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지금 아까 A값이 309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현재는 309만 원보다 많으면 감액하는데 요 버퍼를 좀 더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9만 원, 200만 원 정도 버퍼를 더 둬서 509만 원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감액을 해 나가겠다. 라는 게 이제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인 A 값이 509만 원까지도 버퍼를 그러니까 지금 준다? 309만 원인데 309만 원 확대되네요. 그렇죠. 309만 원 넘어가면 바로 감액이 시작됐는데 내년 이후에는 이제 509만 원 수준 넘어가야지 이제 감액되는 거니까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해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2027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네. 자,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좀 살펴볼까요? 네, 퇴직연금 제도도 이제 손질을 많이 해나가는데 특히나 이제 연금 수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시금 받는 사람 대신 연금 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연금 수령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수령하는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이제 세법 개정을 좀 해놓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닌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내년부터 조금 늘어나는데 어떻게 바뀌냐? 만약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의 한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연금으로 수령하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10%가 아니고 7%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 30% 감면해 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11년 차 이후에는 현재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감면해서 6% 세율 적용해서 6%요? 6%요? 10% 적용 받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6%, 네. 한 40%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 21년 차 이후에 연금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50%까지 감액을 해줍니다. 10% 세율 적용받는 사람이면 5% 세율 적용을 해주는 거니까 네. 그 연금을 좀 더 길게 받으시는 분한테 세금을 조금 더 덜 내게끔 해주는 제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연금을 늦게 받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 주시하셔야 될 거는 연금을 일단 받을 나이가 되면 개시는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령 연차가 지나가잖아요. 예. 일단 퇴직하고 나서 55세가 지나가면 일단 연금을 개시해 두시고요. 그럼 매년 최소 금액은 인출하셔야지 연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10년 차가 지날 때까지는 좀 최소 금액만 찾다가 11년 차에 많이 찾는다든가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20년 차까지는 최소 금액만 찾다가 21년 차 이후에 많이 찾게 되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할인 받으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10년 차 이후, 20년 차 이후까지 뭐 먹고 살으려는 말이냐 그런 분들도 있으셔서 네. 이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조금 더 가는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퇴직연금 말씀해 주시는 예,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진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이제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쌓아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때 이자나 배당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연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종신형이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주는 제도거든요. 현재는 그런 경우에 세금을 얼마 내냐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 내는 게 현재인데 네. 내년에 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나이랑 상관은 없이 3.3%로 통일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네. 큰 혜택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또 지적은 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연금 계좌에서 그 해외 펀드와 그 ETF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세법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건데 작년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떼면 네. 국가가 먼저 그걸 지원해주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떼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었는데 네. 올해부터 국가 선지원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에서 뗐는데 연금 받을 때 또 떼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였고 네.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적용 시점은 내년도 7월 이후부터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 인출한 부분부터. 어떻게 조정해 주냐? 외국 납부세액을 14%로 고정시키고요. 우리나라 세율을 그냥 9%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 차익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뗀 부분을 계속 쌓아뒀다가 네. 그 쌓아둔 금액을 나중에 연금 인출할 때 세금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빼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건데 네. 국내 세율을 아까 9%로 고정시켜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9%보다 낮으신 분들은 이득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당장 지원을 안 해주고 과세 이연이 되는 세금을 내는 시기가 좀 늦춰지고 땡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조금 있겠지만 세율상으로만 보면 조금 더 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연금 같은 경우는 5.5%가 기본 세율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9%를 적용해주면 약간의 이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얘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도 있습니까? 계속 나오는 지금? 부분인데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정부에서는 의무화를 기본 방향으로 이제 잡아갈 것 같은데 202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에는 5인에서 99인 이하 사업장, 그다음에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이제 도입을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는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소형 사업장에 대한 지원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될 거는 같습니다. 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도 변화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인구의 70%에게 지원해 주는 게 기초연금이잖아요. 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은 20%를 감액합니다. 이 부분 불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네. 감액 비율을 15%로 좀 줄이고요. 네. 2030년부터는 10%로 단계적으로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 달라지는 연금제도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